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경제 전문 기자 고란 기자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시점을 보니까 이제 9월이 다 돼갑니다. 네네. 투자로 봤을 때는 하반기, 후반전을 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코인 시장에서도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보다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야, 내년 어떻게 할 거냐가 더 내년 많이 어떻게 할 나오는데 거냐.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코인 시장이 약간 그 안타까운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 올해는 글렀다. 글렀다. 라는 게 이른바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이기 네. 때문에 언제나 그런 게 있잖아요. 홀짝홀짝으로 해가지고 2021년이 좋았는데 홀수에 짝수에는 언제나 좀 안 좋았어요. 주식시장도 아마 그런 홀짝 그런 징크스가 있는 것 예. 같은데 그래서 올해 짝수회가 드디어 끝나간다. 내년 홀수회가 다가온다. 이런 기대감에 오히려 지금 9월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거 하나 온다라는 기대감으로 맞습니다. 후반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4차 산업 사용 설명서 인포맥스티 저희 인사이트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정말 균형 있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 있는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 만나볼까요? 자, 오늘은 처음으로 출연하는 네. 증권사 관계자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 뭐 이런 거 스타트업 이쪽에서 많이 나오시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근본 있는 증권사에서 나오셨습니다. 근본이 있는. 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 참치라는 별명도 갖고 계신 예. 유안타 증권 글로벌 자산본부 유동원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 자, 유동원 본부장님 저희 인포맥스티에 네. 가상자산 4차 산업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에 나와 주셨는데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 왜 부르셨어요, 도대체? 네, 제가 그 기술주라든지 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들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예. 아마도 전에 한번 같이 방송을 맞아요. 해서 제가 나오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채널에 모셨을 때도 도대체 왜 이 본부장님을 모셨냐에 예.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요즘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네, 나스닥 움직임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면은 뭐 연준 의장님 입도 봐야 되지, 네. CPI 발표 나오는 것도 봐야 되지, 네. 이런 글로벌 매크로 이슈와 관련된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매크로 이슈 플러스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등 코인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주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네, 네. 두 개를 함께 보는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누구냐? 유동원 본부장님. 맞습니다. 아이고 네. 영광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와 블랙락의 이 협약 관련된 소식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나스닥과 디지털 자산 시장 굉장히 관련성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관련성이 상당히 많죠. 네. 우리가 지금 작년 11월 달 기억하시죠? 그때가 코인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 고점이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이 비트코인 시장 플러스 모든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 자체를 계산해 보면 그때가 뭐 거의 3조 달러 정도 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 숫자로서 계산했었을 때 나스닥의 거의 한 5%가 훨씬 넘는 6% 정도. 물론 이게 뭐 10%, 20%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예, 뭐 10배 간다 뭐 이런 얘기하실 때는 좀 과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한 자릿수 정도의 비중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나스닥 자체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가상화폐 시장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시장이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인 것은 왜 그러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시대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뭐 다 알고 있는 비트코인을 캐내는데 필요한 전력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요즘에는 대부분의 소비가 매출 비중이 점점 더 온라인화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IoT는 또 당연하고 여기에 또 AI까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있느냐 그 안에서 나스닥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또 그 안에서
코인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좀 올라와 있는데, 네. 저게 지금 보시면은 올해 5월 달부터 네네. 나스닥과 비트코인 가격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 노란 선이 나스닥이고 그렇죠. 분홍색 선이 비트코인.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벌어지고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비중이 고점을 갔었을 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거의 6, 7% 가까이 갔었다가 네네. 네. 지금 현재 계산해 보면은 뭐 한 3%가 안 되는 수준.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또 가격이 급락을 했죠. 예. 20% 가까이 고점 대비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더디게 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걱정.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안 내려올 거다. 유동성 회수는 계속 일어날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풍부해야지 나스닥도 올라가고 그 안에서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이런 환경인데, 지금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한 번에 0.75%포인트씩 올리고 있는데, 예. 이거를 0.5, 뭐 0.25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0.75 나오면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요 가장 변동성이 심한 가상화폐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까 차트도 봤지만 이제 봄에서부터 루나 테라 사태가 있었고 가상자산 시장도 상당히 침체가 됐는데 앞서서는 동조화 모습을 보였다가 뒤에는 점점 벌어지면서 탈동조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거는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사실 탈동조화라기보다는 그냥 테크니컬,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의한 네네. 어떤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변동. 예,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예. 이게 이제 보통 요즘에는 워낙 그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네. 차트를 가지고 투자를 좀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요즘 같은 때는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유동성. 유동성은 보통 기술적인 분석으로서 많이 또 보거든요. 예. 지금 이게 비트코인 가격의 차트인데 보시면 이제 지금 저점 선을 쭉 그어 보면은 많이 반등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선의 고점을 딱 터치를 하고 지금 하락을 한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거를 뚫고 올라가 줘야지 이제 확실한 어떤 뭐 추세 반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추세 반전이 일어나려면 거시적인 경제 지표들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더디어질 것이다. 예. 미 연준이 이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막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을 하는 속도가 많이 더디어질 거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야지만 저 추세선을 깨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4차 산업혁명과 비트코인 또는 가상화폐 시장의 연관성은 당연히 계속 늘어나고 있죠. 뭐 특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구매를 할 때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환경이라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연관성은 높아질 텐데 네. 그 아래에서 전체 매크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저 추세선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추세선 아래에서 그냥 움직일 것이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락은 조금 더 없을 수 네네. 있다. 예. 아까 그 추세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 추세선을 보자면 루나 테라 사태 즈음해가지고 굉장히 급락이 나타났어요. 이 급락이 나타나는 기울기가 더 가팔랐던 이유는 매크로 변수가 안 좋았던 거 플러스 루나 사태라는 일종의 그 가상자산 시장 내부 이슈가 겹쳤었거든요. 최근에 나타난 반전은 사실 매크로에 대한 그 측면보다는 네. 이더리움 머지라고 하는 어쩌면 시가총액 2등 코인의 굉장한 호재로 해석되는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고 갔었거든요. 이더리움이 변화하죠. 맞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어쨌든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려면 매크로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도와줘야 되는데 내부 이슈만으로는 이걸 뚫기가 힘들어요. 매크로가 받쳐줘야 되는데 매크로가 받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선을 못 뚫고 고점 찍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매크로가 받쳐준다 하더라도 가상자산 자체의 펀더먼탈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일종의 근본이 없다면 상승세를 보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가상자산은 펀더먼탈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빠르게 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가장 혁신에 앞서 나아가는 기업인 테슬라가 그만큼 비트코인 물론 팔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이 확대가 되는 비중이 계속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뉴스 보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된 뭐 15,000불인가 지금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아래에서의 AI를 활용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네. 또 거기에 관련해서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화폐가 쓰여지는 부분이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마도 충분히 그런 가치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현금 대신에 우리가 과거에 이제 대체 자산이라는 그 캐러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군 중에서 대체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체 자산의 가장 근본적이었던 것이 금과 은이겠죠. 네. 예, 경기가 안 좋아진다든지 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화폐보다는 금을 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고 뭐 네. 이런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가상화폐가 그렇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물론 모든 가상화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요 두 개만 보고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그 두 개가 아마 금과 은의 어떤 이 대체 자산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면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가상 화폐, 가상 자산이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그러면서 테슬라 비를 주셨잖아요. 아마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라서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려울 겁니다. 예. 근데 추정을 해보자면 어쨌든 간에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거, 가상 자산, 가상 화폐라고 하는 게요. 이쪽 업계에서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돈인데 그 안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인데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율주행이 이제 완전 고도화가 되다 보면 자율주행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기계들끼리 뭔가 가치가 이전돼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계들 사이에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서로 기계들끼리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에 있는 돈으로 하자면 이게 좀 상당히 되게 복잡해집니다. 네. 그 뭐 중간에 은행이 낄 거예요, 무슨 뭐 그 결제 업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어떤 결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때는 기존에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돈이 아니라 은행이 뭔가 중간에서 그 보증을 해주고 뭔가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블 머니. 그냥 기계들끼리 결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치 이전이 일어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디지털 자산이라서 아마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내가 투자한 코인이 될 거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 사실 많은 분들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저도 그건 아니군요. 네네.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요거를 또 이제 미국장 많이 보시니까 글로벌 IB들이 또 이 암호화폐를 많이 편입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많이 편입하기보다는 어쨌든 어느 하나의 자산군으로서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인정을 한 것이다. 여기서 시작이죠. 네,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체 나스닥 기준으로서 예. 시가총액이 전체의 7%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부담스러워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제 이 자산군으로서 집어넣기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심지어 금을 7% 이상 늘리는 그런 포트폴리오는 없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금조차. 예,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일정 부분의 기준으로서 계산하는 게 맞고요. 예. 저도 항상 얘기를 할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5%를 넘어가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는 거고 또 5% 근처 올라오면은 좀 쉬어가는 거고. 근데 보통 이런 대형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는데 거기에 정말 투자할 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뭐 가상화폐를 10%, 20% 가져간다라는 것은 그건 그냥 아예 그냥 가상화폐 쪽에 특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정말로 좋아하고 있는 업종인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이 하는 거에 있어서 네. 필요하잖아요. 방송을 하던 뭘 하던 뭐 4차 산업혁명이든 뭐 비트코인을 켜던 예. 어쨌든 모든 트랜잭션이 일어나기 위해서 전력이 필요하죠. 그 에너지 관련 비중도 제가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포트폴리오의 25% 이상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화폐 시장의
비중을 10%까지 올린다? 이거는 운용하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당장은. 그렇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뭐 한 2, 3% 최소 많이 가져가면 5%까지는 얼마든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대형 이런 그 기관들이 네. 일정 부분 포트에 실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산군으로 인정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산군이 사라질 거다. 뭐 옛날에 가상화폐 시장이랑 튤립이랑 막 이렇게 막 비교를 많이들 네덜란드 하셨잖아요. 맞아요, 튤립이랑 맞아요. 예, 근데 튤립은 뭐에 써먹습니까? 그죠? 그냥 보는 거에 중요한 거죠. 관상용이죠. 예, 그죠? 예.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비교는 안 좋다. 너무 극단적이고. 네, 그건 극단적일 예. 수밖에 없고 잘못된 분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계속 결제 비중에 있어서의 비중 그리고 또 투자를 하시는 운용자들의 비중의 어떤 퍼센티지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셔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캐시우드가 2021년에 이제 보고서를 썼을 때 예. 그때 뭐 가격 전망을 막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글로벌 그런 자금들이 운용 예. 자금들이 이게 보통 이제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일종의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수익을 내고 싶은 거면 2.5%. 만약에 추가 수익을 더 내고 싶으면 6.5%를 편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2.5%를 편입했을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의 뭐 2배. 그리고 6.5%를 편입하면 50만 달러.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만약에 그 자금을 편입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때 가정이 2.5%는 그냥 일반적인 거고 뭔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곳들은 6.5%를 가정하고 그런 계산을 했습니다. 상품을 볼 때 얼만큼 편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근데 캐시우드님이 얘기한 거는 좀 항상 느끼지만 좀 세네요. 네, 퍼센티지를 좀 너무 2.5인데 그 정도 간다 이건 전 아닌 것 같고요. 네. 항상 보면 이제 캐시우드의 ETF 자체도 요새 고생 많이 하시죠.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전망도 예. 저희가 계산하는 수준의 딱 한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2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과감하게 못하고요. 너무 네. 낙관론자다. 네, 너무 그쪽을 계시고 또 워런 버핏님을 보시면 또 너무 또 에너지주만 보수적이고. 사시고 예. 그래서 저는 딱 중간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아이비들이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편입하는 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성격입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양쪽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둘 다다. 네, 둘 예.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가상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작년 11월부터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을 때는 네. 뭐 기억나시겠지만은 어쨌든 처음에는 뭐 인플레이션 대체로서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가격의 벌어짐을 보시면은 금은 버텼고 올라갔고 디지털 자산은 빠졌어요. 예. 이게 뭐였냐면은 이 경기 침체 부분에 있어서의 연관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 빠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에 민감하다는 거고요. 금은 덜 민감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기도 참 어렵지만 예. 그래도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금만 들고 간다. 이 전략은 쓰지 않고요. 금 대신에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걸 투자를 하기는 어려워요. 네.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도 실물 자산이 ETF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 선물 가지고는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자산을 실을 때는 그냥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실제 화폐를 실는 게 아니라 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관련돼서 가장 뭐 좋은 테슬라 같은 걸 실는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좀 지금은 대체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실물 자산 ETF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포트폴리오에 뭐 작게는 2%
많게는 5%까지는 실을 수 있겠죠. 네. 그 말씀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미국 시장에 나와 있는 ETF가 네. 선물 기반의 ETF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편입이 조금 어려운 거고 네. 만약에 SE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기반의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해주면 그 상품은 편입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아. 네, 저희는 뭐 편하게 편입을 할 수가 있겠죠. 유동원 랩에 편입되는 현물 ETF. 그 날이 오기를. 네. 굉장히 뭐랄까 신기한 모습으로 좀 쳐다볼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이 많이 움직이면서 네.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은 물론 가상자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네. 요 지표는 한 번은 좀 봐라라고 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는 M1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M1이요. 예, M1의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M1이 있느냐. 뭡니까? 그러니까 많이 서플라이, 그러니까 통화량. 네, 통화인데 네. 이게 이제 뭐와 연결이 됐냐면 미 연준이 얼마나 돈을 푸느냐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더 나아가서 예금들이 막 더해지면 이게 M2로 변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좀 많이 하거든요. 보통 시장에서 유동성 지표를 볼 때는 광의 통화해서 M2 지표를 네. 보거든요. 네. 그런데 본부장님은 오히려 협소한 협소한 의미의 통화인 M1을 봐라. 먼저 봅니다. 아. 그리고 M1을 나서 보고. M2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M1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요. 지금 대체자산 시장 규모를 좀 띄워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 예, 보겠습니다. 사실 대체자산의 규모가 의미 있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게 뭐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부터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2020년 말에 금과 은과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2021년 말까지의 상승 폭을 계산해 보시면은 전체 세계를 다 더했었을 때 28.8%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만 M1 증가율은 겨우 13.7%만 증가를 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 많이 빠르게 커졌다라는 약간 거죠. 거품이 있을 수 있다.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 해인 올해를 보시면은 2021년 말부터 지금까지의 성장률을 보시면은 총 합계가 마이너스 10.6이에요. 예. 근데 이제 M1 증가율도 떨어지긴 했지만 0.6%입니다. 그러면은 이게는 더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부풀어 오른 만큼 더 많이 꺼진 거예요. 꺼진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두 개를 다 더해서 그러면 2020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느냐 계산해 보면 비슷해요. 네, 총 합계를 보시면은 15.1% 늘었고요. 예. 네, M1 증가율은 15.2%입니다. 네, 저 그래프상에서 맨 밑에는 맨 2020년 말부터라고 보시면 네. 더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딱 저렇게 보시면은 딱 맞아. 딱 맞죠. 저게 신기하네.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저희는 비슷하군요. 지난번에 제가 한 몇 달 전이었죠. 네, 맞아요. 거의 바닥일 저도 때 보면서 이게 어떻게 똑같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바닥에 봤었을 때는 그 M1 증가율이 10몇 %였는데 가상화폐 시장은 훨씬 더 많이 줄었고 맞아요. 그래서 더 이거 올라갈 맞춰질 룸이 거다. 있다. 맞춰질 그렇겠죠. 거다라고 그게 딱 했어요. 지금 올라왔어요. 네. 아. 그러니까 또 조정을 받죠. 결국 저희는 M1으로서 처음에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이제 가상화폐만 M1으로 계산을 하는 법이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M2를 보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M2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이 터졌었을 때 또는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 2011년에 터졌었을 2021년 2021년 11월 이때 터졌을 때 네. 이때의 숫자들을 가지고 좀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시가총액,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 네네. 그 다음에 나스닥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S&P 500의 시가총액, 그리고 이걸 다 더했었을 때 얼마, 그리고 이 값을 M2와 비교했었을 때 몇 프로 정도가 M2인지 요 숫자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 숫자를 왜 계산하냐면 밑에 보시면은 2000년 3월이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전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2008년 3월이 이 산업재 버블 붕괴되기 전의 고점이었어요. 예. 그때의 퍼센티지를 구해보면 20.66%, 32.57% 나옵니다. 그래서 저 두 개는 좀 차이가 많이 나서 평균값을 구해보면은 예. 과거 고점 평균이 26.62%가 나와요. 근데 11월 달에 고점이었었을 때 25.53%가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너무 더 늘었죠. 네. 그때 고점들 평균보다도 더 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고점에서 좀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나스닥도 S&P도 사실은 11월 달에 고점이었었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했죠.
왜냐하면 가상화폐 시장을 안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집어넣고 계산했었을 때는 그때가 고점이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자, 이걸 보고 있으면은 고점이었다는 걸 인식할 수가 있지만 그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이거 지금 그렇죠. 일어난 맞아요. 이제 하반기. 네. 하반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계산을 다시 해보면 다음 네, 테이블을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주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 가상화폐 시장은 1조 달러로 줄었어요. 네. 많이 줄었죠. 나스닥도 36조, S&P 500도 31조 이렇게 줄어서 지금 총 계산을 해봤더니 근데 그 사이에 M2는 늘었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계산을 해보면 33.36%가 나옵니다. 음. 근데 아까 고점 평균이 26.62%라고 네네. 얘기했죠. 그럼 지금 괴리가 많이 벌어졌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아. 나스닥의 고점이 18,000포인트가 나오고 S&P 500의 고점이 5,300포인트가 나옵니다. 음. 자, 그렇다면 저것을 좀 낮추고 나스닥 고점이나 S&P 500의 고점을 낮추고 가상화폐 시장을 늘리면 돼요. 아. 예.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고점이 나스닥 시장의 5% 정도로 잡아놓고 역계산을 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라고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가격 대비해서 추가로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뭐 근데 5%가 아니라 10% 간다. 그렇게 또 계산하면 또 4배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그거는 그렇다 근데, 이거죠. 근데 예. 그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항상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전체적인 거시 경제를 보시면서 M2가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늘어나는 속도가 더디어질 때는 조심스러운 거고 그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심한 게 많이 변동이 일어날 거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M2 증가율이 다시 상승을 하거나 더 이상은 빠지지 않는다는 계산을 했었을 때는 그럼 이제 점차적으로 더 올라갈 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가상화폐 시장이 더 반등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M1과 M2를 보시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그 가상화폐 시장이 전체 결제 대금에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를 생각하시면서 고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듭니다. 본부장님은 약간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M2, M1으로 막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네. 이쪽 이제 코인 시장에 있는 분들은 이른바 온체인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그 비트코인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거래 기록들을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분석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결론이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네. 본부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이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거든요. 네. 여기서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비싸지 않은 가격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본부장님 말씀도 여기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네. 그렇게 많이 버블이 낀 가격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맞아요. 가격이. 일리 있는 가격이다. 네. 그렇죠. 지금 현재 계산해 보시면은 예. 가상화폐가 1조 달러고 나스닥 시장이 36조 달러면 저게 뭐 3%도 안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6%까지 봤었고 7%까지도 봤었으니까 네. 뭐 그건 좀 거품 있다고 하더라도 5%까지는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가상자산 시장에도 뭐 베어마켓 랠리가 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 있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하반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시장을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네. 예, 저도 변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럼 굉장히 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예,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수명도 길어지는 상황에서 예. 또 결제 수단도 바뀌는 상황에서 저희가 모든 이런 뭐 그 SNS 상에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가상화폐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지금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또 테슬라가 가지고 나온 걸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변화가 또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남산에서 이 그 드론 쇼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이제 퍼졌다가 들어왔다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이제 좀 쇼들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불꽃쇼 끝, 마스게임. 불꽃쇼 끝인데 울산 빌딩. 예, 이제는 뭐 드론으로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아마도 젊은층은 더 빨리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고요. 네. 저희 같이 좀 나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배타적인 생각, 뭐 물론
그 벅셔 해터웨이 워런 버핏님과 그 찰스 팔고. 멍거님은 그냥 다 쓰레기다. 그걸 얼마를 주더라도 다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네. 자, 오늘 유한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가상자산 시장 볼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동원 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반기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하반기는 정중동 하면서 비싸지 않은 가격에 분할 매수해야 되겠구나. 분할 매수해야겠구나. 네, 투자 권유 아닙니다. 투자 네.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뭐랄까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희망이 좀 보이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숫자는 숫자일 네, 뿐 그 맞습니다. 조언과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되는데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는 조원경 교수님의 이슈피디아 순서입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조원경 교수님인데 오늘 그렇습니까? 벌써 나와 계십니다. 조심하세요. 인사드리면서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경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원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스트 붙은 곳들이 엄청 잘 나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니스트 잘 나가지 네. 않습니까? 가 최고 넘버원. 감사합니다. 네, 다른 학교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방문했던 빌 게이츠 내용이에요. 네. 빌 게이츠 이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기도 한데 MS 회장이었죠. 우리나라 방문해서 뭐 대통령도 만나고 국회에도 방문해서 연설도 하고 했는데 네. 주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인상 깊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현재 주목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빌 게이츠 하면은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예. 하나는 소프트웨어, 예. 네, 그리고 탄소 중립, 탄소 그러니까 중립. 기후 변화 대응,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백신, 예,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백신 얘기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빼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기후 변화와 연결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예. 지금까지 전 지구에서의 어떤 가난한 국가들의 뭐 말라리아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예. 뭐 이런 데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 이제 백신 개발하고 인류애를 호소했는데요. 예. 사실 저희가 그 전에 에피데믹이라는 말도 있었고, 네네. 뭐 여러 전염병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팬데믹 이건 이제 사실 그 전에 들어봤습니까? 그 말을 처음 들어본 거죠. 네.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얘기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40년 전에 치타가 고양이한테서 울만 거라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19라고 명명되고 2020년 3월 달에 예. 저희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불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백신을 개발했거든요. 예. 근데 백신을 개발한 게 이게 굉장히 인류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게 그전에 백신이 한 4년 만에 나온 적이 없었죠?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4년 만에. 굉장히 제일 빨리 속도로 나온 게, 나온 게. 제일 빨리 나온 게. 근데 지금은 백신이 1년 만에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6개월 만에 나올 거다. 6개월이요? 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굉장히 왜냐하면 저희가 엔데믹이라 해서 이제는 뭐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니고 마무리를 해간다. 예, 우리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되는 네.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욱 더 중요한 것이 범용 백신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왜냐하면 변이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범용 백신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한국도 지금 뭐 저희가 개발 협력해서 OD 자금도 주고 또 저희가 이제 보건이나 헬스 같은 데에서의 국제 공조 같은 것도 관심을 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요번에 왔었을 때 크게 보면은 이제 대통령, 국회, SK 그룹 예. 이렇게 활동을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국제 공조 왜냐하면 지금은 그 경제 발전, 경제 성장과 백신이라는 개발이 하는 것, 보급하는 것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투자를 안 하면은 경제 성장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경제와 보건이 이제 함께 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 분의 방문은 의미가 있었고 예. 이분이 또 저는 이런 시각으로 한번 봅니다.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그 분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 없이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이분이 그 수수께끼 하나 놓으면은 세계에서 땅 소유를 그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farmland라 해서 즉 농지. 말씀하시는 네, 잘 의도상 모르겠습니다. 빌 게이츠 같습니다. 빌 게이츠인가요? farmland 제일 많이 가지고 왜 이렇게 땅을 경기도 땅만큼을 가지고 있대요.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대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농지도 축소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점점 개발을 하면서 농지가 축소되잖아요. 농지 땅 지을 곡식을 지을 땅은 점점 줄어드니까 네. 그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인류애와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 네네네. 법안이요. 예.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보면은 자국 기업을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국 일자리하고 이런 것을 대비해 봤을 때 지금 EU에서 이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자국 일자리를 늘리고 자국에서 그리고 이제 북미 이쪽에서 나오는 소재, 부품, 또 제조 네네네네. 공정 이런 거에 대해서 통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equal treatment잖아요. 네네네. equal treatment가 아니라 favor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동일 수준의 통상 조약이죠. 예, 그런 것이 이제 WTO 상에 네. 맞는 건데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자국 이익 우선주의 아니냐? 예. 빌 게이츠는 백신 민족주의를 싫어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을 때도 이게 가난한 국가의 네네. 아이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인류애적으로 제3세계 아이들. 제3세계 아이들을 예. 위해서. 근데 백신마저 개발을 해서 이제 소득이 높은 국가의 사람들은 백신이 남아돌고 그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욱더 가난한 아이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이제 이 법안이 미국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의 전기차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부분에 기여하겠지만은 EU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기 때문에 WTO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제 쭉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이제 이슈를 들고 온 이유는 한국에 와서잖아요. 네. 빌 게이츠 훌륭하죠. 국회에서 연설 오래 했고. 맞아요. 근데 예. 한국에 와서 한국이 그 일정 수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워딩이 그렇게 네, 나왔어요. 이게 한국이라고 아예 딱 이렇게 봐왔거든요. 이게 무슨 왜냐하면 얘기인가요? 저희가 이제 저희 ODA 같은 경우에 네. GDP에서 얼마를 내야 되잖아요. 공여하는 저희가 수원국이었다가 이제 공여국으로 예, 바뀐 공여국으로 나라잖아요.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죠. 우리밖에 없죠. 예. 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 규모에서는 저희가 원래 약속한 것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SK 바이오사이언스에도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PDA라고 합니다. PDA. 그다음 ODA. private, 공적 development assistance. 사적 개발 공여군요. 그렇죠. 기업이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맞아요. ODA라 해서 공적 개발 원조라고 그러니까 하죠. ODA가 더 익숙한 단어고 PDA는 약간 생소하네요. 그렇죠. 근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아. 꼭 그 어떤 한 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의 어떤 지금 영향이 되지 않냐 그리고 이런 데 백신 개발하는데도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백신도 네네네. 지금 있지만 물론 이제 예. 그 단계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이슈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그런 어떤 국제적 위상과 그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충분히 원조를 더 널릴 수도 있고 국제 공조의 정신으로 함께 가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약간 한국이 그냥 돈만 더 내라가 아니라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을 좀 그 인류 발전을 위해서 좀 써라라는 의미가 그럼요. 있습니다. 예, 돈도 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기술도, 기술도. 같이 함께 해서 빌 게이츠 재단이라는 게 결국은 각 나라들하고 각 기업들하고 예. 그리고 각 학교들하고 다 뭉쳐서 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바이오테크가 발달한 것이 산학년이 잘 연합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는 사실 산학년이 연합해서 바이오테크가 발달된 데가 아니잖아요. 유니스트가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와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 네. 좀 뭘 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받은 만큼 좀 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겼고 네. 그럼 줘야 될 것에는 다양한 신기술이 있을 텐데 네. 빌 게이츠가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신기술이 뭐냐에 따라 그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떤 걸 좀 빌 게이츠가 관심이 있어 합니까? 빌 게이츠 관심 분야를 제가 한 세 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예. 이제 탄소 중립, 예, 탄소 중립. 탄소 중립. 예, 하고 이건 에너지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백신. 예.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식물 세포 예. 배양 플랫폼이라고 이 세 가지 식물 세포 야, 배양 요거 플랫폼. 신기하네. 그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다 어찌 보면은 세 가지가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탄소 중립이 이제 중요하고 이 양반이 how to avoid climate disaster라는 뭐 기후 재앙을 네네. 피하는 법. 법. 그러니까 기후 변화도 아니고 기후 기후 재앙, 재앙이에요. 디제스터라고. 디제스터라는 말을 썼잖아요. 사실 그만큼 그러니까 전 세계에 510억 톤의 예.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탄소 중립하고 넷제로라는 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과 넷제로 넷제로. 다르다. 예, 조금 달라요. 예. 탄소 중립은 좁은 의미에서 말할 때는 이산화탄소만을 말하는 거고, 네네. 예. 그 다음에 넷제로라는 것은 온실가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온실가스가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 원래는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건 온실가스 때문이에요. 지구에서 이제 빛이 반사돼서 복사열을 했는데 이제 예,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죠. 예, 거기에서 이제 따뜻하게 따뜻해야지. 만들려면 이게 온실가스가 없으면 우리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과도하면. 과도하면 사실 저희가 탄소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만큼 흡입하는 것이 탄소 중립이고요. 네네. 넷제로는 이제 이산화탄소 말고 6대 온실가스가 있어요. 그래 6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그 제로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510억 톤 할 때는 보통 그걸 온실가스를 말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탄소 중립할 때는 이렇게 개념이 혼용돼 버려서 넷제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네네네. 있고 좁은 의미로는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우리 저희가 뭐 철강이라든지 제철이라든지 이런 거 제조 공정에서 그렇죠. 또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동물을 사육하는 과정에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볼 때 냉난방 이런 부분도 그렇고 건물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바꾸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전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영국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대부분이 가스비가 상승돼 가지고 그렇죠. 된 거잖아요. 연료비. 연료비. 그래서 사실은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는
확실히 했어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린 프리미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류에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 그린 프리미엄을 줄여야 돼요. 이 그린을 함으로써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같은 어떤 고통을 받잖아요. 그냥 그린 프리미엄을 푹 줄여야 되는데 이 양반이 몇 가지 투자하는 것이 저희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입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그 카본 네거티브라고 그래요. 카본 네거티브. 왜냐하면은 아까는 카본 뉴트럴이 탄소 중립인데 식물은 얼마나 좋아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기만 네네. 하잖아요. 그러면 식물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그쵸. 그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식물처럼 이제 탄소를 포집하는 것이 카본 캡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에서 CCUS라는 게 있어요. CCUS. 예,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그러면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도 하고 네네.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기도 해요. 이산화탄소를 왜냐하면 저희가 뭐 맥주에 나오는 거품이라든지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또 치과 그에도 쓰이고 건축 자재로도 또 이산화탄소 써요. 네. 이산화탄소 활용되는 방법을 많이 있을수록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것을 매립하는 데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저희 울산에서 59km 이제 그 떨어진 동해가스전이라는 데다가 그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CCUS인데 이 사람은 그 녹색 스타트업 그 기술에 투자하는 벤처가 있어요. BEV라고 그러는데 네. 그 Breakthrough Energy Venture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BEV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좀 있는데요. 거기서 아까 이제 탄소 포집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보독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원전에게 이번에 와서 SK하고 협력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테라 파워라는 지분을 샀잖아요. 네네. 저기 SK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비랜드 이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쪽에서 이제 테라 파워를 투자했는데 지금의 원전은 3세대 원전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4세대 원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Small Modular Reactor, 아까 SMR. 요새 근데 많이 뜨고 예, 있는 뜨고 있는 주식시장에. 거예요. 소형 모듈형 원자로. 소형 모듈형 원자인데 네. 이제 냉각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소듐으로 해가 소듐 하는 소형 원자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냉각 방식이 저희가 물로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 그 경제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제 물을 안 쓰고 작게 하면은 300메가와트 이하인 경우에를 소형 원전이라고 하거든요. 생산량이 차이가 나는군요. 거기에서 이제 핵폐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전 지금 말씀 생산성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예. 안전성에서 이게 훨씬 낫거든요. 예. 근데 이게 상용화가 된 것은 납으로 한 것뿐이에요 아직은요. 그걸 LFR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소형 원전에서 이제 그 이쪽에서 이제 테라파워에서 SFR 그 아까 냉각수를 물이 아닌 소듐으로 하는 것을 빌 게이츠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저희 이제 탄수중립 끝판왕은 핵융합입니다. 이거는 정말 예, 그 핵융합. 태양이 되겠다는 예, 거 아니에요? 인공태양의 원리를 사용해서 뭐 수소도 만들고 전기 이제 만든다는 건데 이때 만들어지는 수소는 정말 깨끗한 수소예요. 우리가 만드는 수소는 사실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수소입니다. 불순물이 많은. 예, 불순물이 많은 거고 예. 특히 천연가스 이런 게 아무리 뭐 그 앞에 화석 연료보다 낫다고 하지만은 그렇진 않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핵융합로 이런 쪽에다가 투자하는데 그거는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스 뭐 이런 쪽에서 하고요. 이게 뭐 말은 2025년에 상용화 한다는데 아까 저희가 LFR 납으로 하는 거 요게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이거를 상용화했고 잠수함에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산소를 이제 저희가 수소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 수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그 원전으로도 수소를 할 수 있는데 하루 빨리 이 기술이 좀 발전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ESG 경영이라고 해서 네. 친환경 그리고 사회적 돌려줌, 책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경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5년이나 30년까지 탄소 배출권 관련된 경제도 굉장히 커질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요새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하나솔루션. 예.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종목을 말씀하시면 아니 그럼 아까 근데 두산표세. 아, 예. 이거 종목 굉장히 말씀하시면 많이. 이거는 제가 이미 올랐는 예. 주식들을 말하는 관련 거기 때문에. 주식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아, 네. 확인해 잘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럼 전- 아까 세 가지 기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첫 번째가 탄소 탄소 중립. 중립. 탄소중립. 두 번째가 백신인데요. 백신. 백신. 예. 이제 게이츠 빌 앤드 메린다 게이츠 재단은 이제 한 1억 달러를 그 감염병 혁신 연합이라는 세피라고 하는데 이 재단 뭐라고 할까 재단이라고 할까요? 예, 병단체. 그다음에 이제 가비라고 해가지고 세계 백신 연합이 있어요. 여기다가 예. 160억을 줬는데 이 중에서 4분의 1 정도를 가비에다가 이제 그 백신 개발에 160억을 줬는데 4분의 1 정도를 가비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WHO 이런 쪽하고 다 협력해서 백신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이제 보면은 제 기업으로 보면은 뭐 바이오엔테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데에도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팬데믹이 일상화되는 사회를 저희가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감염병이라는 것을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감염병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잖아요. 더 큰 게 올 수도 더 있습니다. 큰 게 올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범용 감염병 예방 그거 하는 그것도 개발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그는 이런 것을 먹었을 때 백신을 먹었을 때 치사율이 낮아지는 거. 이게 저희가 이제 결국은 경제하고 보건이 같이 간다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회가 된다면은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야 되고 그 빌 게이츠 자체가 그런 How to Prevent the Next Pandemic이라는 책을 역시 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아까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이 팬데믹이 누군가가 생각하기에는 전염병 때문에 발생한 게 이제 이게 네. 전염병인데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잘 연결돼 있고 빌 게이츠의 지금 팬데믹을 대비하는 거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현재 혁신이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 부분들은 왜냐하면 온라인 부분들이 혁신이 엄청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온라인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예. 그래서 그런 디지털 혁신하고 이런 것들이 이 팬데믹하고가 잘 이제 결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백신 분야에서 투자 더욱 더 많이 일어날 거다. AI 부분이나 저희가 전기차 부분이나 이런 팬데믹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투자에 지속적으로 유명하고 그런 쪽에 앞서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아낼 거거든요. 네. 인터스텔라 대사. 거기서 이제 빌 게이츠가 한 몫을 꼭 해주기를 좀 바라고요. 아까 말씀 주신 빌 게이츠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기술 세 번째로 넘어가 이게 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갑니다. 요거 좀 신기했습니다. 네. 식물 세포 플랫폼 이게 뭡니까? 며칠 전에 예. SK 최태원 회장 저기 그 인스타그램인지 페이스북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까먹어서 예. 거기에서 대체식품 세포로 배양한 그 연어를 올렸어요. 세포 배양 연어요. 연어요. 우리가 보면 동물 세포를 가지고 배양육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에서 중요한 부분들 중에서 원인이 이제 동물들한테 비료를 주고 동물을 사육하고 키워야 되니까요. 예,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 그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은 그 동물에 있는 뭐 이게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네. 뭐 추출한 걸 가지고 뭐
그 영양액하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뭔가 이제 뭐 우리 GMO도 있고 또 뭐 유전자 조합도 유전자 그 가해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인간한테 맛이 똑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것도 역시 가격이겠죠. 예, 이거를 만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환경적으로도 동물을 안 죽여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 동물을 또 싣고 이동하는데도 그렇고 동물을 사육하는데도 맞아요. 그렇고 이게 이산화탄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동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가 세포로 얘기를 주로 얘기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2017년인가 미국의 한 대학에서 그 커피 재배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한 2050년 정도 되면은 커피 재배하는 중에서 한 88% 정도가 사라질 거다. 커피가요? 예, 커피 재배하는 곳이.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이제 커피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커피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딘가 하면 핀란드인 거예요. 핀란드. 예, 그래서 핀란드에서 이 커피 잎에서 어떤 물질을 추출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영양액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두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그 뭐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거 해가지고 이걸 건조를 시키고 그걸 가지고 로스팅하는 이걸 하고 있어요. 와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소형 지금 이제 상용화된 게 아니고 시험 단계죠. 시험 단계잖아요. 랩에서 아까 그 SMR도 대부분이 그 시험 단계인 거고 뭐 상용화된 거는 아까 LFR이라고 말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물 줄기 세포를 가지고 식물 세포를 가지고 배양하는 건데 동물 줄기 세포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물에서 해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중에서 이 부분 이게 되게 화장품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색소 침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해결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물을 가지고 하면은 동물보다 더 좋은 게 동물은 이거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예. 물론 식물도 공간을 하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식물이 훨씬 더 이롭고 안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지금 사실 기후 변화 때문에 농작물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처할 수 있다.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빌 게이츠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기술 세 가지, 탄소 중립과 백신 그리고 식물 세포 플랫폼 기술까지 오늘 조원경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유한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조원근 교수님까지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인포맥스티 시간 모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한정된 시간인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깊은 내용으로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